번화한 서울의 중심지로만 알려진 이곳. 하지만 15년 전 우리는 이곳에서 역사의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무대는 바뀌었습니다. 내년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가 경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엔의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활동에 한국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원조가 절실했던 변방에서 이제는 의제를 이끌고 중재하는 세계 무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확인한 국제회의, 우리 못 들어갔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아니 세계의 운명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너무 좋았죠. 정말 뿌듯했어요. 대통령은 우리 오면서 만세도 부르고 기상했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의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짜는 진짜 엄청 큰 자부심이었죠.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당당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로, 새로운 방향을 열었던 역사의 문턱이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세계 경제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겁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초대형 금융기관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였고, 주가도 약 한 3분의 1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금융 상품이나 자산 가치가 완전히 휴지가 되는 엄청난 대란이 왔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1929년의 대공황과 2008년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쇼크가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무너뜨린 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이었죠. 상환 능력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은행은 이 대출을 다시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재포장해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미국에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집 사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은행은 돈 빌려줘도 그것을 제2, 제3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찾아가기만 하면 제 원금 디포지트 하나도 없이 50만 달러, 100만 달러짜리 융자를 해줘요.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호황이 끝나면서 집값은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합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대출자들은 줄줄이 연체, 부도가 발생합니다.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과 메릴린치의 전격 매각, AIG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 등 미 월스트리트발 이 금융위기가 세계 증시와 금융상품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충격은 월가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 뉴욕 증시는 순식간에 붕괴됐고, 막대한 손실은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서브프라임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이 리만 브라더스예요. 리만 브라더스 은행이 망하니까 리만 브라더스에 예금해놨던 기업들 돈을 제때 못 찾아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금융공황이 왔다.
2008년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전 세계가 굉장히 패닉을 했었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래도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퇴임 직전에 부시 대통령이 세계 그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Obviously, this crisis has not ended. There's some progress being made, but there's still a lot of more work to be done. 미국발 금융위기는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면서 국제공조가 시급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기구, 당시에는 G8이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들이 모인 협의체였죠. 하지만 이 기구의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8년 9월 23일 유엔 총회에서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그 G8이 생긴 그 당시의 경제 판도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 주요 신흥 경제국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G8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데 신흥국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G8은 중국, 인도,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이 참여할 수 있도록 G13 또는 G14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G20 혹은 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새로 논의를 할 때는 경제력뿐 아니라 대륙별, 지역별 밸런스도 항상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동북아에는 일본이 G8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신흥경제대국 중국은 빠질 수 없죠. 그러면 동북아 세 나라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게 용납이 안 되죠. 만약에 정상 상황이었으면. 기존 G8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흥국 12나라가 더해졌습니다. 그 안에 한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처음부터 손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역할을 찾고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치밀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심에 401C가 있었습니다. 13이 됐든 G14이 됐든 한국은 세계 경제금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이 들어오지 않으려 해도 초청이 돼야 되는 이유를 한국은 개발에 성공을 했고 잘못해서 우리는 환란을 겪었고 또 이걸 성공적으로 극복을 해낸 경험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는 어제 아래 개발도상국 신흥경제국에서 선진국의 모임인 OECD 멤버가 됐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가 이런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빠진다는 건 이야기가 될 수 맞지 않냐. 경제력뿐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파트너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필요했던 것이죠. 세계 경제 발전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재무부 장관을 지낸 401C. 그는 G20의 출범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당사자인데요. 그는 그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G20 정상회의가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모였고 그때 모일 때는요. 다음에 모인다, 정규화된다 이런 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모인 거예요. 일단 모이자 해서 모였는데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우리의 이 리더십 가능성을 세계 G20 국가들에 보여준 거죠. 2008년 11월 15일 세계 금융 위기 대응을 위해 20개국 정상들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한국은
위기를 돌파할 한 가지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 본회의 선도 발언에서 회원국들이 무역투자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는 스탠드스틸, 이른바 동결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보호무역주의 동결은 각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워싱턴 공동선언문에 담겼습니다.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지 말자는 뜻의 이 제안에 각국 정상들이 공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향후 12개월 동안 투자 또는 무역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세우거나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 WTO와 상충되는 수출 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모든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제 내수 부분에서는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었고 많은 국가들이 수출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됐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다 수출을 못하고 또 수입을 막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후퇴를 야기했었던 거고요. 스탠드 스틸 하자는 것은 스탠드, 여기에 그냥 서자 이런 거든요. 한마디로 자기가 어렵더라도 무역 규제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관세도 때리지 말고 지금 있는 관세는 어쩔 수 없고 신규로 무역을 장벽을 친다든지 수출 금지를 한다든지 관세 때리는 거 이런 거 일체 하지 말자. 이게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했다, 주도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대단히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국제회의에서 경제를 넘어 빈곤과 환경 같은 글로벌 의제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나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면 복싱을 해도요. 링 안에 있어야 복싱을 하는 거지 링 밖에서는 복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링 안에 들어가서 기여하겠다. 우리 역량과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제네바도 갔다가 제네바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또 워싱턴에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유엔에 또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왔다가 특사 비행기 타고 얼마나 다니는지 모른다. 비행기 타면 타고 앉아 거기서부터 가서 스피치 할 거 그다음에 서류 나 밤잠 안 잔다고 그냥 그 준비를 해가 가야 되니까. 우리는 단순한 참여국을 넘어 더 큰 역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당시 G20 회의는 위기 대응을 위한 일회성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 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한국도 정례화에 적극 찬성했고 그 과정에서 기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을 돌며 각국 정상들과 무언가를 귀옛말로 논의하던 로드는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급하게 이야기가 되는 중인데 다음 G20 정상회의에 한국 개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바마가 내게 손짓을 했다.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더니 자신을 가리키고 허공을 가리키더니 나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차기 G20 정상회의 개최는 미국이 그 다음은 한국이라는 의미였다. 이듬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G20이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기여는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정례화가 공식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국제사회 중앙무대로 이끈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한다는 내용도 확정됐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를 11월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기로 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1년간 G20 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세계 경제의 주요 의제를 이끄는 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 이 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너무 좋았죠.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요, 우리는 국제회의에 나가면은 대부분이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아젠다에 예스를 하느냐, 노를 하느냐. 근데 이제 의장국이 되었다는 거는 아젠다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구촌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20개국을 설득을 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동안의 국제 그냥 행사하고 참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이준 열사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초청이 돼 갔지만은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구촌 전체 마을 모임에 전체 들어가지도 못한 나라가 좌장이 되었으니까 이거 정말 이게 천지개벽이 된 것과 같은 그 아니냐. 그래서 우리 만세도 부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100여 년 전 우리의 처지는 지금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자 국제사회의 문을 두드렸던 3명의 특사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일산의학의 불법성을 알리고 국권을 회복한 것이었죠. 고종의 특명을 받은 특사들은 2달여의 긴 여정 끝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열강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약소국의 서러움과 울분을 삼켜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서러워서 특히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셔야 하고 갔던 그 이준 열사는 입구에서 차단당할 때 얼마나 통탄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100년 동안 한국의 국력 상징과 우리 14년 전 그때 우리 경제인들의 경제 선배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신의 한 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 최초 세계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이벤트인 만큼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공식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서 G20 회원국들에게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G20 회의를 열 장소였습니다. 여러 후보지들 가운데 고심 끝에 최종 선택된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 코엑스였습니다. 한국무역과 비즈니스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건 우리 강남의 도심인데,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 이게 쇼핑몰이니까 밑에는 유동인구가 그때도 뭐 그랬지 아마 내 기억으로는 뭐 20만인가 뭐 하루에, 그리고 보안상 바로 저기 큰 높은 빌딩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나는 거꾸로 이거를 우리의 자신감, 국민들의 이 협조 이런 것을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거꾸로 여기서 하고 잘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회의 장소는 코엑스에 하게 되고. 기분이 아주 좋죠. 이게 정말 뜻이 있는 일을 우리 지구촌 전체를 위해서 한국이 했고, 이러한 그 표징이 계속 남아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외국 관광객들도 여기 많이 오기 때문에 아주 뜻이 있는 광장입니다. 여기 있는 기둥들은 딱 20개인데 20개는 G20 회원국 전부를 대표하는 게 대한민국이고, G20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선두에 서서 G20을 준비했던 401씨. 수많은 국제 행사를 경험한 그에게도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던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회의장 곳곳을 둘러봅니다.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날의 기억이 겹쳐집니다. 큰 여기 전부 전시장이거든. 그러니까 그랜드 볼룸에서 한 게 아니고 이쪽에 요 안에 전부 터서에서 했었어. 각국 정상들과 보좌진 그리고 취재진까지 수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거 봐, 이거 칸막이들이거든. 이거 다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큰 거지 뭐 이 안에.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이크부터 의자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바로 보안과 안전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최고 수준의 경호가 요구됐습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긴장을 또렷이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G20 기획단 기획 2계에서 근무했던 김윤희라고 합니다. 김윤희 씨는 당시 경호 경비 기획을 맡았습니다. 행사장 근처 임시 숙소에서 매일 쪽잠을 자며 현장의 안전을 책임졌죠. 나 여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아셈 타워 딱 보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 밤새면서 일했지. 여기 막 왔다 갔다 진짜 제가 평생 와야 될 그 코엑스를 그때 1년 안에 아마 다 온 것 같아요. 정말 그 전에도 사전 뭐 탐사한다고 엄청 많이 왔고 여기 매번 왔었고. 김인희 씨는 G20 행사에 스스로 자원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전까지는 경호 경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수사팀에 있었고 뭐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호 경비라고 했을 때 그게 뭐지? 사실 잘 개념도 안 들어왔었고. 근데 G20 행사에서 뭔가 내가 해보고 싶다,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원을 한 거예요. 사실 그 행사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짜는 그 부서에 있다라는 것들이 진짜 엄청 큰 자부심이었죠. 김인희 씨는 특채 프로파일러 1기였습니다. 범죄 심리에 정통했던 그녀는 테러 예방 전문가로서 경찰 교육을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 테러의 위험도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었고, 특히 우리는 북한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었고, 안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되게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 행사가 되게 잘 치러져야 되는 행사였어요. 그런데다가 강남 한복판에서 사실 유동인구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G20 정상회의가 되게 위험할 수 있지만 또 국가적 위상으로서 되게 중요한 행사였어요.
당시 건물의 한 층을 경호, 경비 관제탑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전경이 올라가면서 보이는 전경이 네, 눈에 익네요. 이 CCTV 화면은 지금도 익숙합니다. 영동대로 보문사역 방향, 그 다음에 오크우드 호텔 보문사로. 이게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용어예요. 왜냐면 그때도 경호 경비할 때도 이 대로에 대해서 뭐 교통 관리를 한다든지 뭐 경호 경비에 대한 강화책 중심으로, 왜냐면 큰 도로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 인력만 최소 4만 명에 달했습니다. 역대 어느 행사보다도 큰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사전 준비부터 만전을 기하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열리는 행사라 경호 경비팀의 신경이 더욱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탄 하나만 잘못 오거나 사람들 하나만 잘못 투입이 돼도 엄청난 파장 크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까지는 코엑스에서 이만한 행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경우인데 행사의 규모가 너무 크다. 그게 가장 컸던 거였던 것 같아요. 위험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결국 꼼꼼한 준비만이 답이었습니다. 인질극을 대비한 훈련이 실전처럼 이어졌습니다. 방수! 테러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과 소방 훈련은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틀간의 일정이었지만 그 48시간이 그녀에게는 평생의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가면 컨트롤 타워에 정말 많은 그 화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진짜 컴퓨터로 상황 보고 하는 소리, 무전기 소리, 이제 막 정상들 들어옵니다. 몇 분 어느 국가 들어옵니다. 어느 기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이상이 없나 뭐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너무 졸리면 2층 침대가 있어요. 그 방에 그 남녀 방에 구별돼 있어서 이렇게 2층 침대가 몇 개 놓여 있으면 거기 가서 진짜 쪽잠 자다가 일어나서 이 닫고 다시 앉아서 하고 밥 먹으러 가고 커피 사오고, 이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정상회의장을 중심으로 반경 약 2km의 경호 안전구역이 설정됐습니다. 경호 안전구역에서는 작은 우체통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행사 당일에 지하철은 인근역을 무정차로 통과하고 버스는 우회 운행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며 G20 정상회의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 정말 협조를 잘해 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큰 마찰이나 신고가 들어왔던 거는 컸으면 제가 기억이 할 텐데 그런 기억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동원되셨던 경찰분들도 다들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 질서를 지켜주시고 정말 그걸 같이 해주셨던 시민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때 한 번도 무슨 사고가 없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것만 해도 저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행사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G20 캠페인에 참여한 박태순 씨입니다. G20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행사였고, 그래서 봉사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봉사하고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좋게 인식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가보니까 대한민국은 역시 아름답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고 친절하고 인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과 성장률에 비해 시민의식에 대한 평가가 아주 낮았습니다. 이에 팔을 걷어붙인 건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캠페인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의식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많았어요. 길거리에 껌이 굉장히 많죠. 아스팔트는 참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껌딱지가 붙어 있는 거, 큰 소리로 상대방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대화하는 거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열심히 계몽을 시키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죠. 손님들에게 성숙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나이와 세대를 넘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선풀 달기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알리고 실천했습니다. G20은 그야말로 국민들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차량 2부제 할 때 그래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또 관공서 같은 데는 이제 홀짝수 이렇게 차량들을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운전자들한테 오늘은 어떤 차가 움직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짝수가 움직이는 날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죄송합니다. 깜빡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협조를 참 잘해 주셨어요. 30년 넘게 시민운동과 봉사활동을 해온 박태순 씨.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식들이 많이 좋아졌죠. 전철을 탔을 때 자리 양보하는 거라든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G20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행사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힘도 컸습니다. 15년 전 서울광장에서는 G20 자원봉사자들의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국제 행사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서울시 G20 자원봉사단에는 총 5,800여 명의 봉사자가 선발됐는데 무려 17,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쳤다. 보수도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지만 G20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봉사자들.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만 5,800여 명. 통역과 의전,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G20의 성공적인 개최도 가능할 수 있었겠죠? 你什么时候来的韩国的？上个礼拜。 유창한 중국어를 뽐내는 이분 박성주 씨입니다. 무려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언어 능력자로
G20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죠. 당시 박성주 씨는 행사에 참석한 외국 손님들의 영어 통역을 담당했는데요. 그가 자원봉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정년퇴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평상시에 항상 하고자 했던 그 자원봉사,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통역 자원봉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변함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제가 지원하게 되었고 그 최종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고 아주 기뻤습니다. 면접까지 거치는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 자원봉사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각국의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특히 뿌듯했던 건 우리나라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회의장을 보고 상당히 참 놀랬더라고요. 참, 와, 우리 미국에 있는 엔간한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똑같이 그렇게 수준을 높게 보더라고. 와, 진짜 너무 준비가 너무 잘해가지고 상당히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베풀어준 여러 가지 만찬이라든지 기타 등도 호텔 숙소라든지 너무 완벽하다고. 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이런 G20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나라 다른 나라 가봐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G20을 통해 통역 봉사의 보람을 느낀 박성주 씨는 이후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분이라는 거 지금 말할 수는 없죠. 상당히 이제 보람되고 그런 봉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도와주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 한국을 대표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네, 지금도 추억이 영원히 남고 있죠.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겠죠. 각자가 우리의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서울 본회의를 한 달 앞두고 경주에서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있었습니다.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마지막 장관회의인 만큼 의제에 대한 합의를 위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G20 서울에서 논의할 핵심 의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이죠. 또한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신 행사부주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진전 사항으로 점검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중요했던 의제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사회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MF 개혁과 같은 국제기구 개편,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회의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규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포용금융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논의 중인 의제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집중한 의제는 바로 금융안전망이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한국이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많은 국가들이 실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처음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자료들을 가지고 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개도국들이 왜 외환보유고를 쌓을 수밖에 없는지를 선진국에 가서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진국에서 이해하게 됐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개도국한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것이죠.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커뮤니케 발표를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디어 G20 정상회의의 날이 밝았습니다. 공항에는 각국 정상들이 속속 도착했고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속속 입국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어제 특별 초청된 말라위 대통령에 이어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11개국 정상들이 대거 도착했습니다. 세계로 움직이는 강대국 정상들이 서울의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경제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익이 걸린 만큼 숨막히는 긴장감이 회의장을 감쌉니다. 의장국 한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회의를 주도하며 의제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은 IMF 쿼터 조정이었습니다. IMF는 세계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회원국들은 경제 규모에 맞춰 분담금을 내는데요. 이를 쿼터라고 부릅니다. 이 쿼터 규모에 따라 IMF에서의 투표권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 쿼터가 현실과 맞지 않아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은 적정 수준보다 실질 쿼터가 과대했고 신흥국은 그와 반대였죠. 이거는 어려운 것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이 더 받으면 포기하는 나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누가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설득을 해내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서울에서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IMF 쿼타 조정의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쿼타 조정이 선진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 이전되는 걸 서울에서 이루어졌어요. IMF 쿼터 상위 10개국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18위에서 16위로 올라섰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그만큼 커진 것이죠. 한편 서울에서는 세 가지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개발 의제, 그리고 경제인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서밋의 정례화였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새로운 의제를 설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부르는데요. 글로벌 금융 안전망. 이것은 특히 개도국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나라와 무역을 하는 나라, 교역하는 나라들이 크게 피해를 입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들은 저개발 국가, 개도국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경험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개발 의제를 전 세계에 던졌다, 제시했다라는 그 의뿐 아니라 이런 협상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개발을 G20의 의제화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20의 공식 행사가 있었던 또 다른 곳,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15년 전 한류는 막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짧은 일정이었지만 전 세계에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회의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지금은 K 콘텐츠의 뿌리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픈런을 할 정도로 K 콘텐츠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덕분에 박물관은 매일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죠. 돌이켜보면 15년 전 우리는 이미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G20이라는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소가 어떤 뭐 호텔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G20의 첫날, 세계 정상들을 환영하는 만찬 세션이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면서 경제, 외교 리더십과 더불어 문화 리더십도 부각시켰습니다. 보통 G20 정상회의는 첫날 만찬 세션으로 시작되거든요. 그 만찬 세션을 중앙박물관에서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자기들의 문화유산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셔널 뮤지엄 같은 데서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만찬 형식으로. 예. 이제는 그런 게 우리도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 같습니다. 그때의 만찬은 G20을 단순한 경제회의가 아닌 문화와 교류의 장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국민들이 질서의식과 안전의식과 그다음에 문화가 있고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소프트 파워 이런 면을 보여줌으로 해서 한국이 소위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어릴 때요. 미제 연필 나오면 노란색 미제 연필 나오면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거 가지려고요. 지금 와서 보면 품질이 한국과 별로 차이도 없었는데 메이드 인 USA 하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이건 뭐야? 싼 비지트가 아니야? 해서 한국 제품은 깎고 본다고요.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성능이 좋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인식의 문제고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돌파하자. 실제로 G20 정상회의 유치가 확정된 이후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되었습니다. 국격이 높아지며 한국 제품을 보는 인식도 달라진 것이죠. 국가 브랜드 가치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G20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적으로 우리 문화 우수한 게 많고 제조업 우수한 게 많은데 그게 알릴 수 있는 마당이 없었잖아요. G20 1년 동안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그러니까 그 한국의 외교적 가치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G20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아시아 최초 비영미권 국가에서 최초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이라는 의미는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민국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연스럽게 코리아에 대한 가치를 아주 상승시키는 역할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1박 2일의 서울 G20 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를 이끄는 파트너로서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서울 G20. 그날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더 넓은 무대를 향한 도전으로 기록됩니다.
세계인들도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한바탕 잔치가 지나가고 그날을 치러낸 경험과 기억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아있을까요? 저는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누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치룰 수 있는 행사였어요. 지금도 자료 보면서 와, 이 정도까지 했었나? 이 정도까지 했었나? 위기는 우리에게 늘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연대를 강조하며 함께 성장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자산이 되었고 그 자산이 오늘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를 이끈 또 다른 바퀴는 국민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음. 1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또 다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석유화학, 철강 등 핵심 산업들도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에 머문 이틀간 모두 9개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지금 상당히 국가 간의 갈등도 있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세계 경제사가 겪어왔던 과거의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세계 속에 진출해서 다른 나라와 함께 살면서 거기서 우리의 영향력을 높여간다. 1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2, 3년 후면 한국이 다시 G20 의장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차례가 거의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에게 훨씬 더 많은 역량과 성과, 리더십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지무지 많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국이 계속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년 글로벌 연대를 이끌었던 그날의 열정과 자신감을 기억합니다. 더 큰 책임과 과제가 놓여 있지만 위기의 교훈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큰 무대를 꿈꿔봅니다. Yeah.